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연구의 이기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름 막 들어설 때 6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발표회를 진행을 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제 세 번째 참석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사회자까지 먹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직전에 우리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형식적인 거 전혀 없는 거품을 쫙 뺀 벌써 이렇게 같이 못 보시던 바빠가지고 못 보던 분들 같이 이렇게 보게 돼서 되게 오늘 뜻깊은 것 같고요. 또 끝나고 나서 같이 석식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꼭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요즘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지금 되게 이제 겨울이잖아요. 인더스트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윈터잖아요. 항상 이제 뭐 봄을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아직 인더스트리는 되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술은 어쨌든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더리움 연구에서 기술적인 가치 보고 스타디하고 했던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는 외부의 큰 행사 같은 거 만드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되게 내실 있게 분과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돼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오늘 분과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다음 분기 같은 거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내실 있게 분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되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되게 즐기고 하루 웃고 떠들고 그다음 끝나고 나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기 발표 순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분과에서, 두 번째는 기술 리서치, 세 번째는 보안 분과, 네 번째는 바프 분과, 다섯 번째로 블록체인 거버넌스 분과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분과에서 이더리움 지갑을 이용한 기획 커뮤니티 사이트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터페이스 분과에 담당하고 있는 임도영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저희 팀원이 발표하실 예정이셨는데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땜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약간 두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저희는 인터페이스 분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접 사용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뭐 프로그래밍적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해보고 어떻게 만들면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실제로 사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해서 약간 DID, 초보적인 DID 단계,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연합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식의 로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메타마스크 지갑,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소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로 이 주소가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어도 바로 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페이스 분과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면서 메타마스크라든지 표준이 약간 바뀐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EIP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에 대한 약간의 개요와 그 서비스 중에서 좀 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TX라고 가스를 쓰지 않고 사이닝만 해가지고 자기의 토큰을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게시판 서비스에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DID.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DID로 이제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DID에 대해서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땜빵이고 다음 단계는 점점 더 이제 수준 높아지는 발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요, DApp 개발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라고 적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었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 산출물 속에 EIP 110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게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 메타마스크에 새로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로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사인이랑 시그너처를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게 대해서 개요를 약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메타마스크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산출물인데요. 이더리움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더리움 지갑으로 간단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더리움 주소를 사용자 아이디로 사용해서 이제 게시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뭐 운영자라든지 아무 사람이나 이제 자기 지갑을 갖고 있으면 ERC20을 에어드롭 하듯이 그냥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 사이에 ERC20 토큰을 서로 주고받게 하는데 가스를 쓰지 않고 메타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발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바운티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뭐 그런 거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질문도 올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이트거든요. 저 사인을 누르면 메타마스크로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토큰들을 사용해가지고 다 질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해결을 해주면 그 돈을 보상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토큰이라도 다 돼요. 이렇게. 뭐 주얼이라는 것도 있고 다이도 있고 뭐 저기 가다 보면 뭐 자기들이 만든 이상한 쓰레기 토큰도 당연히 등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개발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게시글을 작성하는 게 이제 왼쪽에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메타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사용자들끼리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누가 사이너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이제 메타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그 정보들이 게시글에 쓰이게 돼요. 어떻게 쓰이냐면은요. 이건 이제 메타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분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랙트 주소가 있고 이게 저건 이제 토큰의 주소가 되겠죠. 사이너는 제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ABI는 이런 펑션들을 사용할 거고 쭉 내려가면 이걸 통해서 사이닝을 해가지고 시그너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그니처를 가지면 메타TX가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이제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겠죠. 자기 가스를 쓰면서 네 돈을 옮겨줄게 하는 사람이 이제 메타TX를 누르면 자기가 사이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것. 자세한 건 이제 2부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EIP1102라는 게 이제 개발하면서 지금 저희가 2연 6기잖아요. 5기에서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믹스를 가지고 이제 솔리디티를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컴파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소가 인젝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막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버전업을 하면서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이네이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EIP110이라는 거는요. 이전 버전의 웹3는 이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젝션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사이트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인젝션이 되어져가지고 따라서 이 악의적인 웹사이트들이 계정 정보를 임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지금 들어온 사람의 주소가 뭐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거래를 임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음. 이것도 뭐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OK를 눌러가지고 사이닝을 안 해주면은 뭐 이거 상관은 없긴 한데 사실 굉장히 스팸성으로 사용자를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계정 정보를 공개를 막기 위한 제한이라는 게 110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0에 뭐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프로바이더가 윈도우 웹3 커런트 프로바이더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메타마스크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네이블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에게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는 이제 웹3를 인젝션하고 이제 메타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갑을 사용하는 사이트다라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컨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이트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는 어느 순간 생겼는데 무조건 이제 이네이블 되고 이게 약간 오래된 그러니까 레거시 코드 같은 경우는 저걸 이렇게 꺼야지만 거기 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 제안을 한 게 작년 말쯤에 생겼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거 업데이트 안 하다가 뭐 올 초라든지 올 중순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하면 갑자기 리믹스를 쓰는데 주소가 안 보인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메타마스크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해놓은 것 같이 이제 메타마스크와 같은 뎨 브라우저는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에 이더리움 프로바이더 객체를 표시가 하게 되고요. 즉 사용자 주소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 사용자 주소가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검색할 수가 있죠. 서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악의적인 사이트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부주의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고 그냥 모두 다 이네이블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이블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메뉴가 떠가지고 커넥트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메타마스크에서 이 사이트가 앞으로 이 사이트는
메타마스크, 그러니까 이더리움 월렛이 내장돼 있고 웹3를 인젝션하는 사이트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원클릭 로그인인데요. 이건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메타마스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페라라든지 모든 웹브라우저들을 이용하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페이스 분과에서 개발했던 그 사이트도 요거를 개량을 해서 사용했고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부터 로그인의 변화죠. 아래는 옛날에 이메일 기반으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고 중간은 이제 소셜 로그인이고 맨 마지막은 이제 뭐 DID 비슷한 로그인 위드 메타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고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로그인 돼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서버에서 넘겨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사이닝해서 넘겨주면은 그걸 리커버를 하면은 아이디가 튀어나오니까요. 그래서 참고를 했던 사이트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저 모델이 보통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약간 개량을 하거나 변형을 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에서 랜덤 넌스를 넘겨줘야 되는 이유가 그냥 사실은 뭔가 변하는 값이 있어야지 사인할 때마다 그게 고유한 시그니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랜덤한 값을 넘겨주고 그걸 기반으로 사이닝을 하고 서버는 다시 받아서 그거를 베리파이를 하면은 주소와 그리고 메시지가 같으면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들으시면 뭐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세큐리티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UX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냥 메타마스크가 깔려 있으면 한 번의 클릭으로 무조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뭐 이메일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서드 파티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 없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당연히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더리움 월렛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두 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바일에서는 작동 안 된다고 했는데 메타마스크 모바일 지갑이 나왔고요. 오페라 모바일 지갑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디스어드밴테이지라고 하는 건 뭐 딱히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전용 앱 깔듯이 쓰면 된다고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C라는 게 요즘에 나왔는데 지금 오픈C라는 게 뭐냐면은 NFT 거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NFT 거래 사이트인데 굳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그 NFT를 갖고 있던 지갑으로 로그인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리고 바운티스는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했던 그 사이트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메타마스크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더리움 샌드라는 게 이제 프로미스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인젝팅 웹.js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젝팅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메타마스크 썼을 때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를 바꾸게 되면 거기 리로딩을 하거든요. 그 리로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 그 리로딩이 사라지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저렇게 체인지들한 이벤트를 받는 것으로 코드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 업데이트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뭐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리졸트라는 값으로 그냥 어카운트 같은 걸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어웨이트라든지 덴 같은 걸 써가지고 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젝팅 웹3가 인젝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보면 저 왼쪽 위는 크롬에서 콘솔 창을 열어가지고 웹3 이더리움을 찍으면은 저렇게 웹3가 인젝팅돼서 보이잖아요. 아랫부분은 오페라예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웹3 이더를 찍으면은 인젝팅이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가 여기 이제 메타마스크 측에서는 기존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여기 인젝션 되는 그냥 웹3를 모듈로 써가지고 코드를 짜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리로딩이 사라진다는 제한은 EIP 1191에 제한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마다 바꿔줘야겠죠. 체인이 어떤 체인에 그러니까 사실 컨트랙트 같은 것들을 쓸 때 뭐 배포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컨트랙트라도 뭐 테스트넷이랑 메인넷이랑 뭐 주소도 다를 수도 있고, 메인넷에는 아예 그 컨트랙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주소가 없지만 개발하면서 저희 겪었던 거랑 필요한 것들이랑 내년에 바뀔 것들 같은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게시판에서 다른 타인에게, 그러니까 가스 대납을 통해서 메타TX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토큰을 전송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호원님께서 그게 뭐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뭐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 트랜잭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경호연입니다. 올 2019년 한 해는 이더리움 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인연을 만나 뵀던 한 해였는데요. 가득했던 한 해였는데요. 5기 때는 보안 분과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6기 때는 인터페이스 분과를 통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더리움 연구회가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메타 트랜잭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 사례, 그 다음에 메타 트랜잭션의 분류,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발전 과제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트랜잭션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은 우선 사용자 경험 문제점 때문에 도입이 되었고요. 먼저 1000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뎁 서비스를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때 1명 정도밖에 실제 유입이 안 될 정도로 현재 현재 사용자 경험이 사용자 경험 문제점이 많고요. 먼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KYC 인증을 또 거쳐야 되고, 또 일정 부분의 이더를 구입해서 실제로 구입해서 자기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사용자들이 많이 떠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라는 우선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맛을 보여주고, 이런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할 때 홍보 용도로 메타 트랜잭션을 도입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트랜잭션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사용자가 그 웹서버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요청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어떤 특정 서비스 토큰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웹 컨트랙트에다가 자신이 사인한 데이터를 직접 보내게 되고요. 보낸 다음에 허가 떨어졌을 때 웹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그 결과 기록을 이벤트를 통해서 웹 컨트랙트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방식이 지금 메타 트랜잭션 도입 전에 트랜잭션 처리 흐름이고요. 메타 트랜잭션을 도입했을 때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되는데요. 웹서버에 우선은 서비스 요청을 하고 사용자는 자신이 서명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웹서버에 직접적으로 보내게 되고요. 웹서버에서는 그 받은 데이터를 릴레이 컨트랙트라는 컨트랙트에다가 그 시그니처 데이터를 웹서버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 시그니처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거치고 나서 검증이 통과했을 때 웹 컨트랙트에다가 최종 발송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방식이 메타 트랜잭션의 처리 흐름입니다. 릴레이 컨트랙트, 중개 컨트랙트의 핵심 로직인데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는 않고 요 수준만 이해하셔도 메타 트랜잭션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릴레이 메타 tx라는 함수에다가 필요한 인자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내는 데이터는 자신의 주소, 이게 퍼블릭 키죠. 자신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사인한 데이터, 자신의 비밀키로 사인한 데이터, 그리고 그 웹 컨트랙트 주소를 주요 세 가지 데이터를 릴레이 메타 tx 함수에다 보내면 되고요. 요 함수를 EC 리커버라는 솔리드트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주소가 보낸 데이터 주소로 설명되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검증한 이후에 검증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웹 컨트랙트 주소로 로우 레벨 콜 데이터를 호출해서 실증 데이터를 보내서 서비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메타 트랜잭션은 대리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 실행자가 그러니까 요청자를 대신해서 가스비를 대납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메타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방식이 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 2.0에서 이제 표준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뎁에서 자신의 고유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토큰 굳이 필요 없이 우리 토큰 가지고 모든 서비스가 다 가능하는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첫 번째랑 큰 틀에서는 같은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 주소를 만들어 놓고 한 세 가지 주소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주소는 큰 100만 원 이상의 용도에 쓰는 주소로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주소는 50만 원, 세 번째 주소는 1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소를 개인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웹 컨트랙트를 따로 릴레이 컨트랙트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주소의 용도별로 사용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뎁 간의 토큰 수합 용도로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 트랜잭션 분류인데요. 참여자들과 트랜잭션 실행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로 대리 컨트랙트 방식은 저희 인터페이스 분과에서도 썼던 방식이 이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대리 컨트랙트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토큰 컨트랙트 구분 없이, 그러니까 다른 컨트랙트, 이미 만들어진 컨트랙트들도 그렇고 여러 토큰 컨트랙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대리 컨트랙트를 앞단계 하나 더 가지고 쉽게 서비스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이런 신원 확인용 대리 컨트랙트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토큰에서, 그러니까 지갑의 잔액이나 이력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별도 UI와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원 확인용 대리 컨트랙트를 배포해야 되니까 단위 추가 배포 비용이 들고, 또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는 여러 토큰 컨트랙트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서는 많은 사용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미 메타 컨트랙트는 이 방식은 이제 토큰 컨트랙트하고 중립 컨트랙트를 하나로 합쳐놓은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그 토큰의 일부를 위임자에게 얼마큼 당신이 사용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만큼은 당시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위임하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토큰 잔액을 쉽게 자신의 지갑에 확인할 수 있고요. 표준화도 우선 쉽고, 단점으로는 위임자에게 자신의 권한, 그러니까 위임자한테 자신의 권한을 일부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배포한 이후에는 이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뭐 보안 사항이나 발생됐을 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에 토큰 다 보완하고 새로 찍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큰 컨트랙트의 메타 트랜지션 기능을 포함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방식하고 장단점이 같은데 절차만 다른 거고요. 아까 좀 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자기는 시그니처를 위임자한테 아예 전달을 해가지고 처리한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메타 트랜잭션 기능을 포함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뭐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변경이 당연히 필요치 않고요. 초기 계좌를 만들어낼 때 초기 수수료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커스텀화된 UI나 인터페이스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중앙화된 백엔드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플랫폼 수준에서 서비스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메타 트랜잭션 기능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에서는 크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타 트랜잭션 프로젝트하고 그 이외에 타 블록체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타 트랜잭션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는 뭐 프락시 바운서라는 게 바운서 외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컨트랙트 기반으로는 4가지가 있고, 확장 컨트랙트 방식으로는 ERC20 래퍼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EVM 변경 방식으로는 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트워크 중계 방식으로는 이제 6포트 TX 릴레이라고 가장 지금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방식 외에 3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는 스텔라하고 V체인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스텔라에서는 채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트랜잭션 처리량을 높이고자 처음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이제 메타 트랜잭션 기능까지 확장해서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고요. B체인에서는 2가지 방식의 메타 트랜잭션 기능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고요. 뭐 주요 키워드로는 이 분류 기준으로는 뭐 셀프 사버린티라는 방식은 이제 셀프 자치성으로서 자신의 키를 노출하지 않고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류 기준이고요. 라이브니스는 활동성, 그 다음에 멀티 델로게이터 방식은 다중 위임자 방식으로서 위임자를 한 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분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인터그레이션은 통합 필요 여부의 기준은 자체 코드 변경 없이 메타 트랜잭션 기능이 적용한지의 기준으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버저빌리티는 다용도성, 그 다음 대행 지불자가 유연한지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센서십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프로토콜에 다 처리가 가능한지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메타 트랜지션 발전 과제는 사용자 편의성 고민은 지금도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나 이제 서비스 직관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비스 속도 향상도 당연히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방식이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트랜지션 운영 분야를 더 다양한 데 적용하기 위한 고민이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봤던 건데 외부 함수 호출할 때 오라클 같은 서비스를 할 때 이런 메타 트랜지션 기능을 통해서 호출한다든지 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필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빠른 표준화를 통해서 빠른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로서 이제 메타 트랜잭션은 아닌데 이제 프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코인이나 토큰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오타, EOS, 나노, 네오가 있고요. 아이오타는 굳이 코인 없이도 내가 다른 사람 거 두 개의 블록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하면은 나도 블로그 생산 가능하거든요. 이런 프리 트랜잭션 방식이 있고요. EOS는 지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프리 트랜잭션이 가능하고요. 나노가 있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블록 하나에 한 21개 정도는 이제 프리로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게 프로토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면서 참고 자료는 1번부터 3번에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다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과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은 4번부터 7번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메타마스크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고 리졸트를 받는 걸 지금 어싱크로 앞으로는 그 프로미스로 해가지고 어웨이트나 아니면 콜렉으로 받도록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지금 바뀌는 건 아니고 내년 1월이래요. 조만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미디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메타마스크가 그 백엔드에 그런 프로세싱 해주는 서버를 별도로 만드는 식으로 프로젝트 가는 거예요? 메타마스크 프로바이더를 쓰니까 걔네 프로바이더 통해서 받겠는데 걔네들이 따로 만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메타마스크가 프로바이더를 인퓨라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인프라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메타마스크는 인프라에 물리고 저는 메타마스크에 물리겠죠. 결국엔 인프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콜백을 받으려면 내는 백엔드에서 트랜잭션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리시트에 라이팅이 되면 그걸 계속 리딩하고 있다가 그걸 푸시해줘야 되잖아요. 메타마스크가 알아서 옆에서 그냥 노티피케이션도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백엔드 쪽에 지금 메타마스크가 백엔드는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